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번 문제 공유 문제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 공유 문제는 언제나 어려워요. 공유 문제는 굳이 말하자면 항상 중상급 문제다. 그래서 공유 문제를 맞췄다. 해마다 꼭 출제돼요. 공유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공유 문제 맞췄다로 합격이에요. 공유 문제는 거의 물론 쉬운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70점 이상짜리 문제를 준다. 때에 따라서는 80점 이상짜리 문제도 잘 나온다.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유에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왜 틀렸냐. 우리가 공유에서 지분권 주장이라는 게 있죠. 돈 달란 얘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사용료를 내달라. 왜 공유한 땅 사용했는데 사용료 안 내냐? 응?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왜 남의 땅 부당 사용했느냐? 이 돈 달란 얘기를 지분권 주장에 부르는데 지분권 주장은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달라고 해야지 전원을 위해서 전부를 지급하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전원을 위해서만. 자, 요거 얘기는 보존행위 지분권 주장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예요. 정답 4번이 틀렸다. 물론 요 정도 문제만 해도 다 7점 넘는 문제예요, 지금요. 자, 62번 문제 봐볼까요? 지상권이요. 기본이죠. 특히나 기본이지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 문제 나오면 어렵지만 나오면 어렵지 않다. 늘 나오는 질문 1번, 2번, 3번, 4번 이런 질문인데 다 좋은데 5번은 틀렸죠. 지료 체납이 얼마? 1년이 아니라 2년이라 그래야죠. 근데 5번에 보면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정자는 지상 소멸을 1년이 아니라 2년. 그 2년은 연속일 필요는 없다. 연속이 아니라 좋지만 2년 차나 될 때 지상권 소멸 사유죠. 기본이죠, 이런 건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질문들도 한번 꼭 이기에 살펴줘야 된다. 해설지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63번 질문과 지역권이요. 우리가 지역권 문제는 꼭 나오는데 지역권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맨날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용어들이 좀 난해해요. 하여튼 극복해야 돼요. 지역권은 맨날 기출지문이 거기에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얘기인데 그 중에 1번은 틀렸잖아요. 왜 틀렸나 볼까요? 지역권은 항상 지역권이 한 마디 나오면 지역권 그러면 승력지로 바꿔봐야죠. 승력지를 지역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승력지 그러면 지역권, 지역권 그러면 승력지 용어를 바꿔봐야 돼. 그러니까 지역권은 승력지는 요역지와 분리하여 승력지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부종성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부종성은 더군다나 강행 규정이에요. 지역권은 승력지는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 이전해야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력지만 지역권만 분리양도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부종성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기본이죠. 자주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이런 얘기들. 나머지 질문들은 어려운 질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론 이런 용어들은 시험 보라는 그날까지 몇 번이건 연습하고 이제 반복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좀 어려웠다. 64번 문제 볼까요? 기본이죠. 다음 중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또는 부과되는 의무로 볼 수 없는 것은 다 좋은데 물건인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수선, 수리, 유지 관리는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지 설정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권자인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입비 상한청권만 있지 필요비 상한청권은 없지요. 이것이 임대차는 채권이 임대차 다른 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런 것은 기본빵이야, 기본빵.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단다시 문제부터. 자, 오늘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한번 챙겨보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자, 65번은 근저당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경매를 했다. 후순위 근저당권 경매를 신청했다.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가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
유명한 판례죠. 자주 나왔던 기출지문이고 이건요. 그래서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 근저당이 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될 때까지 증가 변동할 수 있다. 선수에 확정된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치, 매각대금 완납할 때까지. 그때가 확정 시기다. 너무너무 유명한 기출지문이죠. 정답 2번이고요. 자, 66번 문제를 봐볼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어렵고도 중요한 지문들이 다 좋은데 나머지 다 틀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3번이요. 유치권은 물건이다. 따라서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유치하는 물건에 신소유자건 경락자건 누구한테건 다 인도가 될 수 있다. 내 돈 갚을 때까지는. 따라서 3번 보면요.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다. 동시항명권은 채권에 불과해요. 둘끼리만 주장해야지. 쌍목에 맺은 당사자끼리 주장하는 게 동시항명권, 채권. 3자한테 동시항명한다는 말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유치권 3자에게도 다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자, 나머지 지문들이 조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해설 다 있어요. 해설지 놓고 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머지 지문들이 좀 어려워요. 봐주시고. 그렇지만 67번 문제 같은 것은 뭐 기본이죠. 저당은 부동산 소유권만 잡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저당 자산이 되는데 이 권리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돼. 우리 민법상은요. 민법에는 권리 중에서 전세권이랑 지상권이란 물건은 저당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지역권은 저당 못 잡혀요. 그렇죠? 전세권, 지상권. 권리 중에서 저당 잡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만 된다. 민법상은. 특별법은 많아요. 자동차도, 선박도, 뭐 등기 등록되는 임목도 다 잡을 수 있지만 민법상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안 되죠. 자, 기본이죠. 이런 거는. 자, 이런 건 뭐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니다.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68번 문제 볼까요? 자, 68번에 근저당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초판기지만 저는 올해 근저당이 반드시 나온다 보는데 근저당 양 많잖아요. 채권 최고에 근저당은 반드시 우리가 몇 번을 반복 소화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지문들 많은 내용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지문이야. 이거 줄줄줄 나와줘야 돼.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올해 근저당은 반드시 나온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정답은 판례들이죠. 5번에 틀렸죠. 한번 확정되어서 경매를 신청한 다음에는 그 경매가 취하되고 다시 재경매를 집어넣더라도 최초 확정된 금액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 못 바꾼다. 재경매하더라도. 그런데 5번 지금 보면요. 5번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후에 그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확정 효과 번복할 수 있다. 틀렸어요. 번복할 수 없다. 한 번 확정된 금액은 다시 재경매하더라도 그 금액은 번복할 수 없다. 그래야죠. 있다. 나머지 지문들 줄줄 나와줘요. 물론 쉽지 않은 지문들이야. 그렇지만 이거 익히셔야 돼. 반드시 나온다. 줄줄줄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자, 69번에 개혁의 종류에서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맞아요. 유상계와 모두 쌍은 틀려요. 유상에는 편무도 있다.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 쌍무는 유상이다. 맞아요. 근데 유상계와 곧 쌍무는 틀려요. 기억나시죠? 대가원 유상에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이에요. 하지만 유상에는 편무도 있을 수 있다. 현상광고 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유상은 쌍무랑 틀려. 편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 자, 70번에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필 중 틀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그렇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청약 승낙이 반드시 나오는데 청약 승낙은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이 청약 승낙은 527조부터 534조까지 8개 조문이 있어. 법조문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법조문 정도 수준. 요거. 그렇지만 5번 지문은 틀렸죠. 왜 틀렸나 볼까요? 의사 실현행 계약의 성립. 기억나시나요? 532조 관행, 관례에 따라 굳이 승낙한다는 말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을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다. 보내준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송부해준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보내준 서점에서 신간서를 보내준 책 이름을 적었을 때, 이때가 바로 계약 성립 시점이다. 관행, 관례에 따라 주의할 것은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청약자가 안 때 그럼 큰일 난다. 수업 시간에도 맨날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정답은 5번이 틀렸다. 나머지 분들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찬찬히 읽어보는 거, 다시 한번 시험 볼 때 읽는 거랑 다시 한번 또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습이다.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죠. 다 법조문들이죠. 줄줄줄 나와 주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71번을 봐볼까요? 자, 71번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엮여 있죠. 첫 시험은 이렇게 상견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를 봐보자. 동시항매권은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동시항매체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판례가 동시항매 인정되는 거, 판례가 동시항매 인정이 안 되는 거, 선행 의무가 있는 거.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론적인 파트보다도. 그대로 박스 쳐놓고요. 줄줄 나오는데 물론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지문도 있지만 동시항매 관계 아닌 거 몇 가지 기억하라 했어요. 그 중에서 바로 4번 얘기했어요. 선행 의무가 있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을 빼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임차 명령 등기, 임차 등기 내놓고 이사 갔어요.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는 거야. 그 등기 낸 것을, 임차 등기 낸 것을 말소한 건 동상관이 아니라 보증금만 하니 선행이죠. 이거 얼마나 강조한 겁니까? 선행 의무가 있는 거. 항상 객관식은 우리한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론 배우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옛날에 많이 틀렸다. 옛날에는 복잡한 이론이 많이 나와서 성형몇권에서 흘러간 유행가다. 최근에 한 4, 5년 놓고 보면 박스 딱 쳐놓고요. 동작 들어가는 거.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 이걸 중개사 실무에서 이걸 알으라는 거지. 우리가 법대학에서 이론 갖고 논리 갖고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드물어요, 요즘은. 옛날 과거의 문제가 많이 바뀌었다, 출제형이. 여기 봐주셔야죠. 선행 의무가 있는 거. 4번이지. 그건 동시항명관계가 아니다. 한번 교과서 찾으셔서 이게 동시항명이 아닌 거, 선행 의무가 있는 건 동시항명이 아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요. 이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다. 자, 72번 문제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딱 보는 순간 우연부담 문제야. 쌍방의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든 우연부담은 채무자주의, 매도인 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부동산에 매매되어서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매수인한테. 또는 인도, 매매 목적을 인도해줬어. 그러니까 인도 시에, 등기 시에 우연이 전환되는 거야.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인도해줬다면, 잔금 받기 전에도 인도해줬다면, 또는 잔금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내줬다면, 등기 시에, 인도 시에 우연이 넘어갔기 때문에 천재지변 이론이 벌어졌을 때 매도인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지급 요구할 수 있다. 우연부담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한테 인도 시에. 따라 정답 몇 번? 1번. 부동산 인도 시에 또는 등기 시에 위험이 이전된다 그래요. 위험이. 모든 손해는 매수한테 이전되는 거죠. 이전되기 때문에 쌍방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도인은 무조건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지급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오케이. 좀 낯선 문제지만 이런 문제만 나와도 다 70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문제 맞히면 다 붙어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그래도 몇 번이건 연습하면서 숙달이 되어야겠죠. 자, 73번에 삼자란 계약.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일단 용어를 쓰는 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초반기는. 그런데 수업 시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2번이 틀렸네요. 3절한 계약은 수익에서 표시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된다. 권리가 취득된다. 수익에서 표시가 권리 발생 요건이지 수익에서 표시가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란 말이 아니다. 성립은 요약자, 낙약자, 운송계약 맺은 날 성립된 거고 수익에서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취득 요건이다. 용어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번에 보면요. 뭐로 되어 있어요? 2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요건이죠. 성립은 요약서 나게 계약만에 성립된 거지 수익에서 표시한다고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지문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요 3자란 계약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 3자란 계약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3자란 계약 지문 다 똑같아요. 처음에만 어려워 보이지 용어들이 낯설어서 자꾸 연습하면 똑같은 지문들이다. 봐주셔야 되고 별별 3개 지문은 다 찾아서 복습해 주셔야 돼. 가장 짧은 시간에 민법 전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지만. 자, 74번에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제해서 제가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8가지, 그 8가지. 칠판에 적어주면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어요. 의외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박스 쳐놓고 골라라. 최고 해제하는 거. 거기서 틀린 것을 3번 볼까요? 왜 틀렸나? 3번에. 3번 보시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 지잘못으로 이행이 불능하다. 이행 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이 불가한데 최고가 뭡니까?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하는. 일단 상당히 최고와요. 틀렸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8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물론 해제해서 해제 효과 얼마나 어려운 거 나올 수 있다. 어려운 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쉬운 거한테 맞춰야 되는데 확률은 반반이에요. 항상 어려운 거 나오는 게 아니다. 볼 줄 아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75번이 또 예상치 못한 문제다. 자, 그랬죠? 실제 시험장이건 다달이 보는 모의고사건 예상치 못한 문제 2문제쯤은 꼭 튀어나온다. 신경 쓰지 말자. 늘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약. 물론 예약 계약도 잘 알면 좋죠. 매매 예약. 대물변제 예약. 장차 번개 채권 미리 약속한 계약. 근데 예약은 1일부터 31일 때까지 3번 나왔어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사사히 볼 수는 물론 문제 풀이할 정도 됐을 때는 다 보지 이런 것도 하지만 처음에 챙길 때 굵은 기둥 큰 거부터 줄줄이 먼저 챙겨야 되고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은 뒤에 와서 조금씩 좀 챙기는 거예요. 예약 계약은 뭐 단독행위다. 예약은 계약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예약 계약. 합의에 있어지. 일본의 예약은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예약은 2자로 끝나지만 예약은 계약의 계약. 이거 줄임말이에요. 일방의 표현은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예약은 단독행위다. 틀렸죠. 나머지 얘기 보지 마세요. 그냥 복습할 필요 없어요. 정답 1번이지만 예약은 계약이다. 쌍방 합의하셔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75번은 정답이 1번이 틀렸어요. 복습할 필요 없고 예약계약은. 자, 76번 볼까요? 계약금 계약 얘기는 반드시 나오죠. 몇 번이건 도전하셔야 돼. 우약금, 해약금, 계약금 계약. 이거 뭐 1+1이다. 민법에서 한 문제. 2차 과목인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그거 2문제짜리다. 우리 중개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은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 계약금. 여기서 옳은 것은 다른 거 왜 틀렸는지 다 볼 줄 아셔야 돼. 물론 이 정도 지문만 돼도 다 70점 넘는 점수예요. 시험도 쉽지 않아요. 계약금은. 그렇지만 극복해야 된다. 옳은 거 다 틀렸는데 3번만 맞았어요. 계약금 계약은 3번 볼까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며 요물계약이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왜 틀렸나를 해설지 놓고 찬찬히 생각하면서 익히셔야 돼. 요거 스스로 익히셔야 돼.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지 하고 익혀줘야 되는 거지. 계약금 얘기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본인 느끼게 돼. 왜? 이거 사진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지. 연상해 가면서. 그렇죠? 자, 77번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도표를 암기하셔야 된다. 도표를. 전부타를 매매했을 때, 일부타를 매매했을 때, 수량 부족일 때, 또는 용의적 권리는 제한, 저당권 실현의 제한,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그 중에서 선약의 묻장 모두 인정되는 것은 그러면 3번이죠. 선약의 묻장 모두 인정되는 것. 전부타를 매매했을 때 계약 해제권, 일부타를 매매했을 때 대금감액 청구권, 저당권 실행연 제한. 이 세 군데는 선약의 불만 모두 인정. 전부타를 매매했을 때 계약 해제, 일부타를 매매했을 때 대금감액, 저당권 실행연 제한은 선약이 모두 계약의 해제, 선약이 모두 손해배상 둘 다 있을 수 있다.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 중에 몇 번입니까? 3번.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도표 암기지 이게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타령을 매매했을 때는 몰랐던 선이건 악이건 둘 다 대응가능은 요구할 수 있다. 들어가야죠. 자, 78번 문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 매청권, 지상물 매청권 얘기하는 거야. 이 토지임대차의 지상물 매청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마 임대차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토지임대차 매청권이 줄줄줄 판례 줄줄줄 나와야 된다. 줄줄 칠판에 필기해 준 거 줄줄줄 나와야 돼. 몇 번에 익혀야 돼요. 맨날 똑같은 지문이야. 판례가 있는 건 다른 지문이 없어요. 줄 나와야 되죠. 자, 하지만 2번은 틀렸죠. 그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겨도 관계없고 그 지상물을 지을 때 토지 임대는 동의 안 받고 지은 것도 매청의 대상이 되고 또 지상물이 토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여부도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다시 여기 줄줄 나와야 돼. 웬만하면 다시 한번 여기 교과서라든가 수업시에 필기해 준 부분 그걸 보셔야 돼. 이건 고정손님이 이것도요.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79번에 사실은 올해는 주택임대차가 뭐가 나온다고 제가요. 새로 도입된 계약의 갱신청권 2+2 2년까지 갱 청구하면 집주인들은 정당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그게 나올 확률이 제일 커요. 항상 개정된 게 나오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항력 이야기. 자, 3번이 틀렸죠. 주택임대 대항력이 또 어렵고 중요해요. 3번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기는데 그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이 설정된 후에 다시 대항력 갖춘 다음에 저당이 잡힌 후에 다시 액수를 증액했어요. 그럼 증액한 부분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 저당이 잡힌 이후에 증액한 부분은 대항력이 없다.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그건요. 오케이. 있다 틀렸죠. 여기 보시고 80번 문제 아직까지 이 명의신탁 문제는 사례 문제가 좀 나오지만 명의신탁 문제는 처음에 완성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명의신탁 문제를 3자의 명의신탁이다 또는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걸 어느 정도 풀려면은 등기법을 완벽히 알아야 되고 민법 총칙에 불법임급여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파트야. 마지막에 완성되는 파트예요. 또 명의신탁 문제는 어려워요. 그 자체가. 명의신탁 문제를 사례 문제를 맞췄다 하는 순간 다 8점 정도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만큼 명의신탁 문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무리다. 그렇지만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이때 이 문제는 3자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고 이게 3자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먼저 구분할 줄 아는 거. 계약 당사자가 누가 매수인이냐. 계약 당사자,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라면 계약은 신탁자가 맺고 신탁 대금 치르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 등기 내는 거. 계약 당사자 명의 신탁자라면 3자 명의신탁.
계약 당사 수탁자야. 신탁자가 돈을 대주면서 수탁자야 네가 와서 계약 맺고 네 앞으로 명의해라. 계약 당사자가 수탁자라면 명수탁자라면 계약 명의탁이 되는 거야. 누가 당사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3자 명의탁이야. 3자 명의탁에서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난 등기는 등이 나더라도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만 맞았어요. 이건 아주 좀 무리예요.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이도 좀 하고 단원별 문제 풀이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익혀야지 처음부터 80번 문제 훅 다 알더라. 그러면 이분이 왜 떨어진지 몰라. 이분은 초생이 아니야. 재시생분인데 작년에 이분은 실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시험 운이 없어 떨어진 거야. 시험장에 당하고. 그만큼 어렵다. 명의탁 문제는 아직은 조금 복습하라는 얘기 안 한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1회 문제는 조금 시간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최상급 난이도 5, 6문제가 좀 없었고, 또 사례 문제 4문제에 불과하게 시간적으로도 넉넉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지만 상견례 했고, 모의고사를 보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해설지 놓고, 이런 거. 특히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 정도는 전부 복습할 수 없다면 반드시 봐주는 거.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가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것도 잘 연습해야 되고, 또 하나 복습을 통해서 2, 3군데씩 또 맞춰 더 실력 쌓아가는 거니까요. 그래, 복습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은 3, 4, 5월 달에 보는 건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점수는. 뒤에 가서 점수 나오면 되는 거죠. 공부하는 용도로 써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